3주차 두 번째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1주차 수업 마지막에 보던 거 마저 보고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역시 화면 공유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요거, 아까 전에 우리가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요거 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는 다 정확하게 다 답을 안 알려줬는데, 여기에 답을 다 알려줬으니까 답이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요 Q4에 우리가, 정리 가능한 거는요, 요렇게 질적 자료는 빈도수대로 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또, 어떤 빈도수 예를 들면 아까 교통사고 건수 요렇게 이산적인 자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거 답인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세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답을 보여준 거고요. 요거 같네요. 요거 잠깐만요. 요거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주차 수업으로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자료를 속성에 따라 한번 분류해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조금 헷갈려 하니까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누어지고요. 이 질적 변수는 우리가 이름만 의미가 있는 명목, 순서도 이름과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서, 이렇게 질적이고요. 양적은 우리가 등간격 더하기의 의미만 있는 걸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간격 척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간격 척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비율 척도, 비가 의미가 있는 거를 얘기해요. 비가 의미가 있는 거를 굳이 이산 자료랑 연속 자료로까지 나눠지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예를 들면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율, 곱의 비율도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적 변수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걸로 이름, 성별, 위치, 직업, 종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순서는 뭐 예를 들면 지정순위, 우선순위, 선호도순위, 양호, 높음, 나쁨 이렇게 순서까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구간척도는 절대 0점이 없는 걸로 온도, 시간, 물가, 뭐 생산성, 지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척도 말하는 거는 곱의 비율로도 의미가 있는 걸로 사고 발생 횟수, 결점수 이렇게 수로 딱딱 떨어지는 경우에 그쵸? 요 수로 딱딱 떨어지는 거는 빈도로도 정리가 사실은 가능해요. 그리고 연속 자료인 경우에 뭐 이것도 뭐 몸무게, 부피, 키, 면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속 자료로서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이렇게 나누냐면은요. 질적 자료, 양적 자료로 나누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가 통계를 설명할 때 기술 통계학 부분에 우리가 참값이 궁금해서 모집단의 자료를 우리가 갖고 오잖아요.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원그래프를 그리든 히스토그램을 그리든 막대 그래프를 그리든 이런 정리하는 과정에서 질적 자료인지 양적 자료인지에 따라서 정리하는 기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우리 원그래프 있죠. 이런 원그래프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요. 질적 자료가 가능하고요. 요런 것들. 그리고 그 대신 양적 자료는요. 이렇게 붙어있는 히스토그램 요런 것들은 우리가 양적 자료로 나누어져요. 사실은 키가 180cm 하면 사실은 180cm는 아니에요. 그쵸? 180점 뭐 00000 끝도 없이 가죠. 단지 우리가 몇 cm부터 몇 cm까지 이렇게 구간을 그룹핑해서 질적 자료화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양적 자료의 근본적인 속성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연속형 자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기법, 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적 자료, 양적 자료로 나눴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계적인 어떤 추론, 검정할 때도 질적 자료인지 양적 자료인지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가 무슨 자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를 어떤 분석하는 기법들이 달라지거든요. 요건 우리가 점점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첫 번째 통계학을 설명하면서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요. 요 정도에 대한 어떤 어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모집단이라든가 샘플 표본이라든가 전수조사, 표본조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 그래요. 이 population이란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지금 또 선거철이 다가와요. 늘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통계를 배우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구 지지율이 몇 프로인데요. 예를 들면 뭐 신뢰 수준은 몇 프로고 오차 한계는 몇 프로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 수업이 끝나면 정확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일단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관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전체 집합에 그쵸? 모든 개체 특성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키가 궁금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가 모집단이 되는 거고요. 여론조사 뭐 유권자들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만 20cm 19cm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상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이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품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뭐 형광등 이런 것들 우리가 수명 길이 조사할 때 모집단은요. 내가 A라는 회사에서 뭐예요? 수명 길이 형광등 모든 제품이 우리가 모집단이 되는 거죠. 이 수명이 얼마나 되냐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 뽑아볼 수가 없죠. 낙하산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낙하산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표본 조사 중에 하나인데 이 모집단 이거는 정말 불량률이 1이라도 생기면 생명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예요? 전수조사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낙하산을 모두 펴보면 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집단은 전체 모든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한다. 앞으로 모집단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 샘플링 유닛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샘플링 유닛, 추출 단위예요. 여기 우리가 그림 한번 보면 내가 그러면 모집단에서 어떤 샘플을 뽑아 나올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랜덤 샘플, 층화 샘플, 계통 샘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냥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면요. 랜덤 샘플은 모두가 같은 확률로 뽑아내는 거를 랜덤 샘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샘플링 유닛 어디서 뭘 추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모집단의 값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추출 단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랜덤 샘플은 예를 들면 어떤 박스에 1부터 100까지 어떤 숫자를 넣어놓고요. 10개를 뽑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휙 저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같은 확률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뽑아낸 걸 다시 넣고 다시 뽑고 요걸 우리가 뭐 비보건 추출이라고 보건 추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똑같은 확률로 뽑아낸다라는 거를 우리가 랜덤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다시 우리가 같은 확률로 뽑아낼 때 숫자가 너무 막 1000개, 10,000개 막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비보고 넣는 걸 다시 넣지 않고요. 예를 들면 10개 이런 것들은 한 개 빠짐에 따라 굉장히 확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뽑아내는 어떤 단위를 우리가 추출 단위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성값, 각 추출 단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요만큼을 뽑았는데 요만큼을 우리가 특성 짓는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균도 있고 표본 평균도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도 있고요. 표본 비율도 있고요. 우리가 샘플에 있는 어떤 특성하는 값, 특정 짓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표본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집단이 궁금해서 샘플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표본 또는 샘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집단이라는 말이랑 표본이라는 말은, 샘플이라는 말은 계속 쓰이니까 일단 요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관찰값이라고 나오는데요. 표본의 특성 값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몇 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특성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특성 값, 관찰 값들이 헷갈리는데요. 헷갈려 하는데 이것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각 추출 단위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값은 특성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관찰값은 표본의 특성값들이 몇 가지들이 있겠죠. 그중에 뭐를 선택하냐가 특성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정확하게 이제 개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 말도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는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표본조사, 집단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해요. 대부분 우리가 1, 2주차에 강의했던 빅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하고요. 워낙 지금 IT 기술이 발달했고 전수 정말 다 돌려보는 거고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표본 조사 이런 건 우리가 샘플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집단이 뭔지, 샘플이 뭔지, 표본이 뭔지, 전수조사가 뭔지, 표본조사가 뭔지 요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통찰의 통계학에서 필요한 3가지 지식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시간에 통계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실생활에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의학 분야면 어떻게 인간이 건강하게 살 것인가? 비즈니스 분야면 어떻게 우리가 수익성을 잘 낼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교육 분야면 어떻게 하면은 뭐 초등학생이면은 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통계학에서 우리가 실생활에까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꼭 깔아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요 3가지를 알기 전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참고로 재미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정확성은 평균 중심이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밀성은 분산 흩어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통계학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평균, 우리가 중심이치를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고요.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에요. 보통 우리가 평균을 많이 써요. 평균 중심이치를 나타내는 평균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또 평균의 함정이라고 평균을 쓰지 않아야 될 곳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중앙값을 써야 된다든가 최빈값을 써야 된다든가 또는 최소값을 써야 된다든가 최대값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정밀성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흩어진 정도의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인이 만약에 양궁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선수를 선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A, B 1번, 2번, 3번, 4번 선수가 있는데 요렇게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양궁 감독이라면 어떤 순서대로 뽑겠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1번하고 3번은 우리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쵸? 다시 얘기하면 흩어진 정도가 작아요. 다시 얘기하면 경기의 기복이 작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2번하고 4번은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가 좀 넓어요. 그쵸? 1번과 3번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를 했을 때 기복이 일단 좀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감독인 경우에 누구든지
1번을 첫 번째로 뽑을 거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4번을 제일 나중에 뽑을 거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쵸? 얘는 지금 중심도 못 맞추고 기복도 심한 아이예요. 그쵸? 1번은 중심도 잘 맞추고 기복도 없는 애니까 1번이 대표 선수로 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2번과 4번이 있는데요. 2번과 3번이 있는데요. 2번과 3번 중에 어떤 게 더 이제 잘 감독으로서 뽑으면 훈련하거나 하는 게 쉬울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실생활이랑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제조업, 서비스업 마찬가지로 어떤 공정이나 이런 데 산포가 크잖아요. 그러면 산포를 줄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산포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요게 두 번째고요. 요게 사실은 세 번째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사실은 중심만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산포를 줄이려는 노력은 뭐 기복이 오늘 좋았다 내일 나쁘다 이거는 정말 너무 정확성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산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우리 관리도 기법 많이 사용해봤죠. 지금 이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몇 개 불량품이 나오고 요건 3시그마 기법이고요.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뭐 모토로라, G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제일 처음에 삼성전기, LG가 도입하기도 했지만 6시그마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잖아요. 이런 6시그마 운동은 사실은 100만 개 중에 3.4개, 데이터가 1.5시그마씩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1개, 이렇게 불량률을 나눠 뽑겠다라는 얘기인데, 즉 지로 디펙트에서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의 근본적인 어떤 취지가 뭐냐면 공정의 산포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펜을 만드는데 규격이 예를 들면 10cm에서 20cm 사이에 있는 게 양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9.99cm도 양품이고요. 10cm에서 만약 20cm 그러면 가 양품이라면 10.1도 양품이고요. 19.9도 양품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규격으로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쉬운 상태예요. 그쵸? 양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중심 15cm로 고기 주위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정의 산포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에 우리가 근본적인 개념은 시그마, 즉 흩어진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데이터의 중심과 그 중심을 표현하는 지표가 있어요. 즉 데이터를 뽑았을 때 데이터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값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도 있고요. 중앙값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뭐 차분, 이수, 뭐 Q1, Q2, Q3, Q4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데이터의 중심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거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는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평균은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쵸? 근데 이 평균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술 평균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다음 기하 평균이 있고요. 조합 평균이 있어요. 중앙값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절사 평균이 있고요. 단순 산술 평균이 있고 가중 산술 평균이 있어요. 산술 평균에는 단순 산술 평균이 있고 가중 산술 평균이 있고 그 다음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절사 평균 요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우리 산술 평균인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잘해요. 그쵸? 예를 들면 국어 70점, 영어 80점, 수학 80점인 경우 세 과목의 평균은 이거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요거는 3분의 70점 플러스 80점 플러스 80점 이렇게 하면 요게 평균이에요. 그쵸? 그러면 제가 화이트보드에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 건데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A라는 반이 있고요. B라는 반이 있고요. C라는 반이 있어요. A라는 반의 수강생은요. 예를 들면 40명이고요. B라는 반의 수강생은 50명이고요. C라는 반의 수강생은 20명이에요. 그래서 A반에 제가 예를 들면 국어 점수 평균을 한번 봤더니 국어 점수 평균 이렇게 쓸게요. 국어 점수 평균을 봤더니 A반은 75점이 나왔고요. B반은 73점이 나왔고 C반은 80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거의 총평균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동영상 보고 있을 건데요. 동영상을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1분만 한번 생각해 보고 본인이 잘 풀었나 안 풀었나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정말로 이거를 제가 대학생들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제가 교양 과목으로 1학년 학생들 수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진짜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3분의 75 플러스 73 플러스 80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한 80% 정도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평균에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산술 평균이 있고요. 가중산술 평균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가중산술 평균에 들어가요. 그쵸? 지금 요거는 요렇게 푸른 거는 뭐냐면 20명인데도 20명이 80점인데도 각각 A반, B반, C반을 가중치를 똑같이 뒀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극한 비율을 내보면 수강생이 한 명인 경우에 80점을 맞았다고 치면 이것도 요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평균의 변화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강생이 이 C반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20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많이 예를 들어 3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해.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은 총 평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전체 인원은요. A반 40명이고요. B반 50명이고요. C반이 3명이고요. 그리고 A반은 40명이 모두 75점을 맞았고요. 평균이니까. 50명이 73점을 맞았고요. 플러스 3명이 80점을 맞았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풀어봤을 건데요. 요렇게 푼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렇게 푼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풀어야 사실은 정확하게 푼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주 간단한 예지만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 요렇게 한번 단순산술 평균과 가중산술 평균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로 공유 통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진행하던 것 중 마저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1차는 맥주 0.5리터를 마셨고요. 2차는 소주 0.3리터를 마셨고요. 3차는 막걸리 0.1리터를 마셨어요. 그러면 맥주 도수는 우리가 보통 4%에 그쵸? 요즘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소주는 17%, 17%고 막걸리는 6%일 때 평균 알코올 도수는 얼마인가? 요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가중평균이랑 같은 문제거든요. 요것도 세로 공유해서 우리가 화이트보드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맥주가 지금 아까 문제를 보면 0.5리터를 마셨는데요. 요거는 4%인 경우고요. 그쵸? 소주를 얼마를 마셨냐면 0.3리터를 마셨는데 요거는 17%이고요. 그쵸? 맥주는 0.1리터를 마셨는데 요거는 6%였나요? 아니야. 이게 막걸리죠. 막걸리. 막걸리. 근데 6%. 지금 앞에 안 가봤는데 요렇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 평균 알코올 도수는 얼마인가? 또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일시 정지 잠깐 했다가 생각해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풀어보겠죠. 첫 번째는 평균 알코올 도수니까 세 가지 종류 마셨으니까 3분의 4% 플러스 17% 플러스 6%는 얼마. 그래서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가중평균이에요. 그쵸? 각각의 술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산술 평균으로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엔 어떻게 풀면 돼요? 전체 뭐예요? 얼마를 마셨냐면 0.5리터를 마셨고요. 그 다음 소주는 0.3리터를 마셨고요. 막걸리는 0.1리터를 마셨죠? 그러면 0.5리터는 뭐예요? 4%고요. 그 다음 0.3리터는 17도수고요. 그 다음 0.1리터는 6%이다. 요거 다니면 다 통일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 프로면 프로로 쓰고 아니면 0.04로 쓸 거면 0.04로 쓰고 답할 때만 똑같이 하면 되죠. 요렇게 풀어서 몇 프로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점수 갖고 한번 해봤으니까 요렇게 맞췄을 사람이 이제 한 10%, 요렇게 쓴 사람이 10%, 요렇게 쓴 사람이 한 90%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가중 평균으로 구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계속 풀어볼게요. 그 다음은 요건데요. 세 번째인 건데요. 요건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상점의 1년째, 2년째, 3년째 이익이 각각 5천만 원, 1억 원, 8억 원이다. 이 상점 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렇게 나눴거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갈 건데요. 이거의 지금 자료에 5천만 원, 1억 원, 8억 원의 특징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3주차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수업을 마칠게요.